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갑제의 세계사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문무왕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문무왕은 화장을 했습니다. 이 화장을 하고 그 유골을 지금 대왕암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바위 위에 뿌렸다. 바위 위에 뿌렸다. 이런 말하자면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을 하고 그 유골을 땅에 묻고 비석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기 682년에 문무왕이 죽은 다음에 경주 사천왕사라고 있습니다. 사천왕사에 세워졌던 문무왕릉비의 조각이 정조 20년 그러니까 1796년에 발견되고 그 탁본 가피죠. 탁본이 청나라 금석학자 유희해에게 전해져서 그가 쓴 해동금석원이라는 그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석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러다가 한 약 200년이 흘러가지고 1961년에 비석의 상단 부분이 경주시 동부동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경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몇 년 전에 그러니까 2009년 8년 전에 그 상단이 또 발견되었습니다. 상단, 하단 상단이 다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이 문무왕 비문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문무왕 비문에 자신의 출신을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무왕의 출신을.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투후 제천지윤이 칠대를 전하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투후, 자기 조상을 투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투후는 누구냐? 중국의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투후는 흉노족입니다. 흉노하고 한무제 사이에 아주 피나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기원전 2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2세기, 1세기에 걸친 이야기인데 그때 지금 몽골 지방에 살던 흉노족이 계속 한나라를 괴롭혔습니다. 항고전은 아주 막 포위가 돼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무제가 등장했습니다. 한무제는 약 70년 동안 집권하면서 계속 흉노족하고 싸웁니다. 한무제가 흉노족을 압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흉노족을 북쪽으로 서쪽으로 밀어버립니다. 이 흉노족이 그 뒤에 몇백 년 뒤에 4세기에 이 유럽에 나타납니다. 그게 훈족입니다. 훈족. 훈족은 용맹하니까 게르만족을 칩니다. 게르만족이 훈족에게 밀려가지고 로마 지역으로 밀려 들어와요. 그래서 5세기에 서로마가 망하는 계기가 바로 훈족의 출현입니다. 훈족, 흉노족 같다고 봅니다, 보통. 그런데 다시 기원전 2세기로 돌아와서 한무제 시절에 흉노족을 토벌을 하다가 흉노왕, 휴도왕이라는 사람, 휴도왕, 흉노의 왕입니다. 왕의 아들 김일제를 포로로 잡습니다. 김일제. 근데 원래 김일제는 이름이 있었던 게 아니고 포로를 해가지고 아주 건장하게 생기고 미남자니까 이 포로로 이 곽거병이라는 젊은 장군이 포로로 데리고 와가지고 한무제한테 바쳐요. 한무제가 아주 근사하게 생긴 사람이니까 말을 사육하는 일종의 노예로 부립니다. 그리고 점점 승진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한무제의 말하자면 경호실장 역할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름과 성을 지어줘야 되는데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아마 김일제가 나는 저 알타이 지방에서 왔다 이렇게 대답한 것 같아요.
그럼 알타이가 무슨 뜻이냐? 금이다, 금. 알타이, 알튼, 알지, 뭐 이런 게 다 같은 계통입니다. 알튼. 지금도 터키에 가면 알튼이라는 이름 성이 많은데 그게 금이라는 뜻입니다. 김말지 했을 때 그것도 알튼에서 나온 말이다. 알타이에서 나온 말이다. 김말지, 김씨, 시조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고향이 그러면 알타이고 거기서는 금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뭐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까 잘 됐다고. 당신 앞으로 김씨라고 하라. 이렇게 해서 김일제, 김씨가 생깁니다. 김씨.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이 신라 김씨의 조상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무왕이 비문에서 그 조상을 김일제다. 우리 조상은 김일제였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금속문으로서. 그리고 쭉 보면 그 중간에 조상에 15대조 성한왕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성한왕이 누구냐? 이게 김얄지다. 라는 설도 있고 아니다. 이게 미추왕이다.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아마 지금도 논란이 있을 겁니다. 이걸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은 신라 김씨죠. 신라의 왕들은 신라 김씨 중에서 성골, 진골들이 계속 50몇 대 왕을 했습니다. 김씨 아닌 왕 그 앞에 박씨, 석씨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왕은 김씨입니다. 물론 통일신라를 이룬 김춘축, 문무왕 다 김씨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자기 조상들은 흉노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요사이 대충 의견은 이것은 그대로 봐야 된다. 과연 이 김씨, 특히 이 경주에 가면 고분을 만든 그게 4세기, 5세기, 6세기입니다만은 그 고분의 주인공들은 흉노족으로 봐야 한다. 흉노족이다. 김씨다. 그러니까 신라의 지배층은 신라 4세기, 5세기, 6세기부터 신라가 제대로 모양을 갖춘 나라로 등장을 하는데 그 전에 신라와는 조금 다른 신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집에 중간에 4세기 무렵에 저 북방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신라에 있던 신라 지역에 있던 경주 지역에 있던 부족 국가를 지압하고 본격적인 고대 국가를 만드는데 이 주인공이 바로 신라 통일을 주동하는 세력이니까 우리 역사에서 주류 세력입니다. 이 사람들이 흉노다. 흉노족이었을 것이다. 흉노, 기마 군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쪽으로 학자들의 의견이 상당히 모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하나의 속설 비슷했는데 이제는 정설로 되고, 왜냐하면 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중앙아시아 유물을 발굴해 보니까 경주에서 발굴되는 거하고 너무나 비슷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흉노족 하면 첫인상이 흉노? 이게 좀 험악하게 보이고 이런데 이 흉노라는 이름 중국 사람들이 좀 경멸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말하자면 용맹한 유목민족, 유목기만민족이었다. 몽고, 투르크족, 흉노. 그런데 흉노가 가장 오래되고 거대한 집단이었으니까 서양에도 많이 알려지고 그게 후운족으로 바뀌고 이렇게 해서 세계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그 사람들의 일파가 4, 5, 6세기 특히 4세기 무렵에 한반도로 들어와서 지배 민족으로서 정복 왕국으로서의 신라를 발전시켰다. 그래서 통일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와 조금 연관되어 있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일본에 도쿄를 여행하다가 유명한 다치바나라는 분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 다치바나라는 분은 저술가이기도 하고 기자이기도 한데 아주 역사적인 기사를 쓴 사람입니다. 1972년에 문해춘추에 잡지죠. 다나카의 인맥과 금맥이란 추적 기사를 썼는데, 이 기사가 계기가 돼가지고 다나카, 일본 정계의 실력자인 다나카 수상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인데 그 뒤부터는 아주 그 의미 있는 르포 실록을 쓰는 분이에요. 이분을 만났어요.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가 그분 집에 한번 찾아갔습니다. 집에 초대를 갔더니 아주 막 책으로 꽉 찬 좀 이상하게 생긴 집이었는데, 거기서 책 한 권을 저한테 주면서 이거 한번 읽어볼 생각이 없느냐고 했습니다. 그 제목이 무슨 재밌었어요. 로마 문화왕국 신라, 신조사라는 데서 나왔는데, 그 요시미스 스네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유명한 유리공예가라는 거예요. 유리공예가. 그 뒤에 이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아주 유명한 유리공예가. 이분이 그럼 로마 문화왕국 신라를 왜 썼을까 참 이상했습니다. 그 책 선전문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고대사가 바뀐다. 동아시아에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로마 문화왕국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이 신라다. 출토 유물과 신발견의 고대 기록 사료 등 실제 사료에 의하여 신라의 수수께끼를 해명한다. 신라? 로마?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읽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매우 설득력이 있는, 그리고 아주 재밌는, 어떻게 보면 추리 소설 같은 책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번역이 됐습니다. 로마 문화왕국 신라. 이분이 이런 작상을 하게 된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1973년에 경주에서 155호 고분군이라는 고분을 발굴을 합니다. 거기서 금관이 나오고 천마도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천마총입니다. 경주 가신 분들 그 복원된 완전히 복원된 건 아니지만은 그 밑에 금관이 나온 그 천마총으로 들어가면은 그 느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천마도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 천마도는 진품은 아닙니다만은 그게 바로 155호분 나중에 천마총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걸 발굴하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에는 그 천마총 앞에 쌍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게 황남대총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낙타 등처럼 해가지고 상분 두 무덤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발굴했습니다. 거기서 발굴된 출토품이 굉장히 많아요. 금관도 나오고 금허리띠도 나오고 칼도 나오고, 말을 탈 때 이게 발걸이 등자라고 그러죠. 등자도 나오고 많은 마구가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리잔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리잔이 나오니까 이분이 요시미즈 씨가 와서 유리잔도 보고, 거기 또 한국 고고학자들하고 친해가지고 73년 발굴할 때 계림로라는 데서 나온 보금이 있습니다. 보금. 한 40cm 되는 칼인데, 이것은 누가 봐도 이란 지역 같은 중동이나 서구에서 만든 칼이에요. 칼 형식이. 거기에 보면은 보석이 막 박혀 있습니다. 그야말로 보금입니다. 그리고 구슬이 발굴됐는데 그 구슬에 사람 4사람이 새겨져 있는 상감옥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런 희귀한 보물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 무렵에 73년에. 이 보금도 저도 봤는데, 하여튼 이 사진 찍어 놓으면 참 근사합니다만은 이란 사람들이 차고 다니는 막 그게 딱 페르시아 사람들의 보금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이분이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출자가 어디냐 하는 것을 분석해 간 것이 이 로마 문화왕국 신라입니다. 첫째, 유리잔 이거는 아주 쉽게 이 사람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은 서로마 시대 때의 작품이다. 서로마 시대는 적어도 5세기 이전입니다. 서로마 시대 때의 작품이 특히 시리아 근방에서, 시리아도 그때 서로마 지역이었으니까요. 로마 지역이었으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것이 북방 초원지대를 통해서, 지금 실크로드보다 조금 더 북쪽에 있는 초원지대, 몽고, 중앙아시아, 이게 초원지대 아니겠습니까?
그쪽을 통해서 여기 신라에 들어온 것이다 하는 것은 쉽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칼을 또 추적을 합니다. 이 복음은 세계에서도 아주 드문 복음인데 그 시대에 서기 한 4세기 5세기 이분의 결론은 어디냐? 지금 불가리아에 있던, 그때는 트라키아라고 그랬습니다. 불가리아 지역에서 만든 것이다. 불가리아도 당시에 로마 제국 영토였습니다. 그 불가리아에 있었던 복음을 만들어서 아마도 불가리아의 영주라든지 귀족이 그 칼을 들고 직접 신라에 와가지고 바쳤을 것이다. 또는 이것은 아마 사고 팔기에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신이 와서 바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추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인물상이 들어있는 그 인물상을 보면 서양 사람 같아요. 이것은 아마도 루마니아 지역, 다키아라고 불리는 루마니아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이런 이제 추리를 해갑니다. 추리를 해가면서 이분은 신라 지역에 왜 이렇게 로마 문명의 냄새가 있는, 또 로마 지역에서 만든 것 같은 이 귀중한 보물들이 왜 신라 무덤에서 이렇게 많이 발견되느냐. 백제 고구려 무덤에서는 발견 안 되는데 여기에 아주 착안을 합니다. 그래서 백제 고구려와 신라는 뭐가 다르냐, 이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신라 하면 신라의 무덤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느냐 하면 금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금으로 만든 금관, 신라에서 아마 발굴된 게 금관 수가 10개 넘을 겁니다. 일본에서는 그 큰 고분이 있는데 금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도 그런 금관은 없습니다. 가야에는 금관이 있어요. 그러나 백제 고구려에는 그런 형의 금관이 없습니다. 신라 금관은 뭐 여러분들 다 도안을 사진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 금관은 그 형식이 이런 중국 문화권하고는 다르죠. 그 금관은 그리스 로마의 금관 형식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 금관이 하여튼 서양식이에요. 이게 이제 스키타이라고 그래가지고 용맹한 그 유목 기만민족, 지금 러시아 볼가강 남쪽의 초원지대에서 서기전 7세기, 6세기에 활약했던 그 사람들이 만든 또 금관하고 비슷합니다. 하여튼 북방 유목민족 계통, 그런데 이 북방 유목민족 계통은 그리스, 로마, 특히 로마와 자주 교류했으니까 그쪽 형식의 금관이 변형되고 해가지고 신라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신라의 금관은 로마식이다, 이거 절대 중국식이 아니다 하는 것은 뭐 거의 정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하면은 신라 지배층입니다. 지금 말씀 신라 평민들이 아니고 큰 그 155호 고분, 그 천마총과 황남대총 가장 큰 고분입니다. 그 두 주인공은 틀림없이 왕입니다. 왕과 여왕. 왕인데 왕은 뭔가 이 로마 지역하고 교류를 했을 것이다. 그러면 흉노족이다. 이 사람들이 흉노족이라고 본다면은, 흉노족은 원래 지금 중앙아시아, 몽골 고원지대 여기서 활동했던 기동성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부대가 신라에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쪽 출신이니까 그쪽 출신과 뭔가 연결되는 루트를, 채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스텝 루트겠죠. 초원의 길을 통해서 로마와 교류할 수 있는, 교류를 했다. 틀림없이 교류를 했다. 또는 이 물건만 들어온 게 아니라 로마 지역에서 사람도 들어왔을 것이다. 사람도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니까 로마 문화왕국 신라라는 아주 좀 흥미로운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 요시미즈 씨가 계속 주장하는 게 신라는 백제 고구려와 다르다. 어떤 점이 다르냐? 이 중국과의 관계가 다르다. 중국과의 관계. 백제 고구려는 중국과 가까우니까 매우 친밀하게 교류했는데 신라는 중국과 교류하는 게
교류하는 기록이 매우 짧다. 언제까지? 6세기까지. 법흥왕 6세기 사람입니다. 6세기 이전까지는 통계를 이렇게 내보니까 진한은 이제 신라의 모태죠. 삼한, 진한, 마한, 변한 중에 진한. 진한이 중국의 서진에 조공한 시기가 286년인데 그 이후 91년간 중국과 교류한 기록이 없다. 그 다음에 신라가 전진에 조공을 바친 게 382년인데 그 후 126년 동안 또 중국과의 교류 기록이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북위, 지금의 북부 중국을 통일한 북이란 나라의 사신을 발견한 게 521년인데 그 이후 또 40년간 국교 공백 상태다. 이 이상하다. 왜 신라는 중국과 이렇게 잦은 교류를 하지 않았을까? 그 문화가 발전하고 이랬는데 불교도 보면은 소설인왕 때 4세기에 고구려에 들어오고 백제에 들어왔는데 신라의 불교가 들어와서 허용된 거는 아주 그 약 200년 뒤입니다. 법흥왕 때죠. 2차 도리 순교. 하여튼 모든 게 늦어요. 중국과의 교류가 늦었고 천마총과 황남대총 안에서 나온 유물 중에 보면 한자가 없습니다. 한자로 쓰여진 게 없어요. 그것은 뭐냐? 중국과 전혀 교류가 되지 않는 상태의 유물입니다. 그럼 중국과 교류되지 않으면 그때 신라는 어디와 교류를 하고 있었느냐? 그게 바로 초원지대죠. 초원지대. 초원지대. 즉 올라가면 주로 만주, 지금 몽고,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지금 지도로 말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뭐 지금 이란 지역, 그 다음에 지금 중동, 이스라엘, 저 다마스커스,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지금 뭐 터키에서 이제 바다를 건너면은 거기가 불가리아 이쪽하고 교류를 했다. 그래서 그 유물들이 이 서방 냄새가 많이 나는 유물들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죠. 이 신라는 가장 늦게 결국 중국하고 교류를 합니다. 법흥왕 때. 하지만 그 전에는 주로 상대하는 그 지배민족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지배민족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 아니었다. 중국 사람이 아니고 북방에서 놀던 사람. 주로 말 타고 용맹하게 활 쏘고 하던 이 계통이고 이 사람 자체가 신라 김씨 자체가 흉노족이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로마 계통의 유물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렇게 중국하고 교류를 안 하다가 이제는 큰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은 중국 대륙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유럽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망합니다. 이 게르만족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476년 5세기죠. 그리고 중국에서 북부를 통일했던 북위란 나라가 이게 또 선비족이라는 이게 일종의 흉노족입니다. 흉노족하고 굉장히 친한 이 북방 유망 민족이 세운 나라가 북위예요. 이 북위가 로마하고 교류를 하다가 수도를 지금 낙양으로 옮깁니다. 즉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북위도 로마와 서로마가 망해버리니까 교류가 없고 함으로써 그 뒤로는 신라가 교류할 상대가 없어져 버렸다. 상대가 없어지니까 외국하고 무슨 교류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중국하고 이제는 밀접하게 가까워지면서 그때부터 중국 문화가 들어온다. 중국 문화가 그때 한자가 들어오고 6세기입니다. 그죠? 6세기 한자가 들어오고 그 다음 불교가 들어온 거죠. 한자 불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신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6세기입니다. 6세기에. 이때 법흥왕이 등장해가지고 중국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제도를, 국가 제도나 뭐 복장이나 이런 것을 개혁을 합니다. 개혁을 하죠. 이때부터 왕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법흥왕. 그 전에는
간이라고 그랬어요. 간. 마립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간. 이 간이란 말이 재밌습니다. 간이 바로 징기스칸 할 때 칸입니다. 칸.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왕이라 부르지 않고 칸이라 불렸다는 거죠. 칸. 이게 바로 이 신라 계통이 북방의 흉노족이라는 아주 유력한 증거입니다. 칸이라 불리다가 중국 제도를 받아들이니까 법흥왕, 왕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호칭이죠. 칸. 태대각. 그래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김유신은 신라에서 가장 높은 계급을 뭐 원수라고 그러겠죠. 태대각간이라고 불렸습니다. 태대각간. 각간은 또 칸 중에서도 더 높은 사람, 카간. 대칸이라는 그런 뜻인데, 칸을, 그것도 북방민족의 명칭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북흥왕 때부터 뭐가 많이 달라집니다. 불교, 한자, 여러 가지 제도가 들어오고, 무엇보다 이때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차돈이 순교를 하죠. 순교. 북흥왕의 아들인 이차돈이 순교를 하는데, 그 유명한 그 조각이 있죠. 이차돈의 목을 치니까 피가 쫙 직선으로 솟는 그 조각품이 있습니다. 이 이차돈이 순교해서 불교가 신라 지배층이 본격적으로 받아들인다. 백제 고구려보다 한 200년 뒤에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요시미즈시나 뭐 여러 한국 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어떤 외국 문물을 받아들일 때 무조건 받아들이는 쪽이 있는가 하면은 일단 거기에 저항을 하고 외국 문물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하다 보면 서로 외국 문물을 가려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서 또는 소화를 해서 받아들이는 이 두 가지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있는데 신라는 후자 쪽입니다. 백제 고구려처럼 불교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일단 불교를 탄압하든지 배제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차돈처럼 이 불교가 더 좋은 종교다, 더 이걸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싸우다가 그쪽이 이겨요. 그러면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걸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고급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좋은 종교가 있고 우리도 좋은 문화가 있는데 불교라고 해가지고 뭐 무조건 받을 필요 있느냐. 신라 사람들이 주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신라 사람들이 주체성. 이 요시미즈라는 사람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신라는 중국 계통이 아니었다. 중국을 한때는 무시했다. 왜냐? 중국과 못지않는 문화와 계속 교류를 했는데, 근데 그 교류 루트가 막혀버리니까 서로 망한 다음에 또 중국 북부의 큰 변화로 해서 그때 할 수 없이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그때도 주체적으로 받아들였다. 불교도 서로 충돌을 하다가 갈등을 겪다가 받아들인다. 일단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이니까 불교를 적극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발전시켰다. 주체적 문화 수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법흥왕이 받아들이면 우선 장례식이 바뀝니다. 장례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분의 이제 형식은 고분은 그냥 있지만은 그 안에 묻은 방식이 달라집니다. 왜 지금 신라 유물이 이렇게 많은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라 유물은 사람이 죽고 나면은 거기에 우선 무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적석 목각분, 즉 목각을 먼저 만듭니다. 관. 거기에 신을 집어넣고 그 위에 이제 자갈을 막 샀습니다. 그 다음에 흙을 덮습니다. 이게 적석 목각분이에요. 목각 위에 적석, 돌을 쌓았다. 이게 신라 고분이 그럼 세월이 가면 어때? 이 목각이 내려앉아 버립니다. 그럼 그 위에 있던 거대한 돌과 흙이 덮어버리니까 이게 도굴이 잘 안 돼요. 석실은 돌로 만든 그 방이니까 그곳만 침투를 해가지고 문만 열면 사까지 갈 수 있는데 이게 전체 어마어마한 부피의 무덤이 그냥 목각이 썩는 바람에 내려앉아 버리니까 이게 도굴이 잘 안 됩니다. 물론 뭐 유명한 도굴꾼은 정확하게 그 목각이 있던 것을 뚫어가지고 훔쳐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유물이 온전하게 보존된 것이죠. 그 적석목각분이 전형적인 흉노 무덤입니다. 전형적인 흉노 무덤입니다. 그와 똑같은 것들이 지금 뭐 몽고지방, 저 카자흐스탄 이런 데서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이 적석목각분은 백제나 고구려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김씨가 흉노족이라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그 무덤입니다. 적석목각분, 지금 천마총, 황남대총이죠. 지금 대부분의 평지에 있는 대부분의 고분은 적석목각분입니다. 다만 저 태종무열왕처럼 무열왕 무덤이 이제 언덕 쪽으로 좀 올라가는데 그런 무덤은 6세기 이후니까 그거는 이제 석실분으로 봅니다. 석실분으로. 이 요시미즈 씨의 이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신라가 왜 통일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신라 지배층의 배짱, 자부심, 그리고 주체성이다. 그 주체성은 어디서 나왔겠느냐? 이 사람들이 중국에 종속되지 않았다. 중국을 나중에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지만 그 전에 이미 로마, 중앙아시아 쪽하고 서로 문화 교류를 했기 때문에 중국 문화에 대해서 별로 열등감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세계의 2대 문명, 로마 문명과 중국 문명을 나중에 다시 같이 받아들이게 되었다. 어느 문명 하나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세계 최고 문명 2개를 받아들여가 그걸 종합하면 훨씬 더 우수한 정반합의 이제 원리죠. 우수한 수준에 도달하는 겁니다. 신라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라가 쌍통일을 하는 그 정신적인 배경은 중국에 결코 굽히지 않는 정신적인 주체성이 있었다. 그것은 북방 스텝 루트를 통한 로마 문화와의 연관성이었다. 그것이 바로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고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그 주체성이 살아가지고 나중에 신라가 백제하고 손잡고 신라하고 손잡고 백제 고구려 멸망시킨 다음에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그때 문무왕 김유신 이 사람들이 딱 버티면서 당나라하고 제가 지금 당나라 이야기입니다. 당나라가 신라와 손잡고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신라마저 먹으려 하니까 신라가 대당 결전을 해가지고 세계 최강대국과 결전을 해가지고 한반도를 지켜내고 당을 한반도에서 쫓아내게 하는 이 정신적인 무시무시한 주체성은 바로 이 사람들이 흉노족 출신이고 흉노족 출신은 한족의 중국 사람들을 낮춰보고 했던